예, 안녕하세요. 예, 영등포 재개발 재건축 상담센터 센터장 박준규입니다. 어, 오늘은요, 11월 정비사업 아카데미로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 신청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은 센터 소개부터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먼저 센터 업무를 소개시켜드리면 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그러니까 일명 정비사업에 주민들이 사실은 알고 계시는 정보들이 또 카더라 방송이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은 뭐 업체를 통해서만 들었던 간접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이렇다 이런 내용이고,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저도 헷갈려요. 예, 저도 뭐 매번 조례바뀌면 봐야 되고 바뀌어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자료를 보고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설명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맥락은 동일하다. 형태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지금 센터는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신풍역의 신길 오동주민센터 1층에 1센터가 있고, 네, 물레역에 있는 이곳이 2센터입니다. 그리고 제 전문 분야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분석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네, 센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시 전담 인력이 상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모니터링, 뭐 여러분들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다고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연계선상, 구청과의 연계선상에서 저희가 자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홈페이지에서 이제 이런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있으니까 개별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셔서 꼭 홈페이지 와서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동향입니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 그래서 뭐 패스트트랙법 국회 통과했다고 돼 있는데, 이제 추진위원회 요건을 간소화하고 조합총회 의결권 대면 아닌 전자 방식 이제 행사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요즘에 뭐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뭐 관리비 그 운영 지침 변경되거나 하면 보통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통해서 보통 선거하시고 이렇게 투표하시는 거 보셨죠? 네, 그런 형식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건축도 안전진단이 이제 D등급이나 2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의지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개편을 하겠다,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뒤부터 경과에 이제 시행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 기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거.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아직도 20년째 못 하시는 곳도 많죠. 네, 말만 계속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했는데, 신속통합기획에서는 단계별로 처리 기한 제도를 두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뭐 대표적인 지역으로 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호구역 와 대치동 순차적으로 처리 기한제를 해서 그 안에 안 하면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하고 시교육청 정비사업 교육 환경 영향 평가, 실무 협의회가 이제 구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신미시에 그 이번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교육 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시면 그 맨 하단에 보시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 자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하고 공공이 붙는 경우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셔서 평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세로 떠오른 신탁 정비사업 해결사 되나는데, 좀 간략하게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신탁 개발과 그다음에 자체가 개발이 있을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그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땡땡땡 정비조합 법인이 설립되면 사무실 구성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고 거의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신탁에서 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협의체가 이제 구성이 되고, 이 시행은 신탁사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사 자금으로 선투자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신탁사에 이자와 수수료를 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또 좋은 점이 있죠. 좋은 점은 신탁사에서 하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뭐 주민분들 정비 사업이 오래 뭐 늘어지는 경우도 없을 거고요.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어쨌든 관리를 이제 관리 신탁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신탁 플러스 관리 신탁인데 어쨌든 신탁사 통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업의 뭐 투명성에 대한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신탁 개발보다는요. 정비조합을 해서 법인 설립해서 그냥 흔히 말하는 정비조합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다만 조합장과 이사진 구성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잘 돼야지 잘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사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잘 돼야 하더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정관 제정. 이제 정비사업의 표준정관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각각의 예전에는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정관이 다 달라가지고 그 향후에 현재 뭐 조합법인 설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이 향후에 이제 조합장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는 정관을 구성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표준정관이 나오면서 뭐 판례로 보시면 표준정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되거나 했다면 표준정관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표준정관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일단은 어쨌든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표준정관을 만들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많죠. 왜냐면 뭐 제일 많기 때문에 그죠? 우리 영등포만 해도 몇 개입니까? 100개가 넘어요.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정비 구역 자체가 100개가 넘습니다. 대상지가.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거죠. 자, 용적률 400% 복합개발 허용. 400%는 건 준공업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이 400%를 단순히 준공업 지역이니까 무조건 400%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 안 돼요? 대충 아실 텐데 준공업 400%를 맞추려면 임대아파트 들어가야 되고 기존 상가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네 가지 요건을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400%가 되는 거죠. 다 알고 계신 거죠? 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감정평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감정평가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감정평가 언제 많이 합니까? 이게 정비사업으로 보지 마시고 감정평가를 언제 많이 해요? 여러분들 부동산 담보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탁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탁감? 하실 때 하는데 감정평가는 물론 감정평가사님이 나오셔서 설명드리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저도 여러분하고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드리면 감정평가도 크게 말하면 두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세 감정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한 감정평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세하고 감정평가 금액, 그러니까 시세하고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약 차이가 납니까? 최소한 더블인데 실제적으로 요즘에 시골만 가더라도 4배, 5배 차이 납니다. 네,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지금 자문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 걸 봤겠죠? 5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시세 감정 평가를 하면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네, 조합원들 이제 지금 조합 정비 사업을 빼고요. 네, 건물주, 토지주한테 좋은 거죠. 그죠? 그러면 공시지가 감정 평가를 하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좋겠죠. 토지 보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죠? 보상을 받는 사람들한테 나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비 사업에 대입을 시켜보시죠. 시세 감정 평가 받는 게 좋아요? 그 공시지가 감정 평가 받는 게 좋아요? 시세가 좋아요? 공시지가 좋아요? 시세가 좋아요? 그럼 시세가 좋다라는 얘기는 보상을 많이 해준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공사 비용이 올라가죠.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누구한테 좋아요?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자, 보세요. 자, 토지주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팔려는 입장에서는 좋죠. 근데 정비 사업은 뭐예요? 내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조직, 우리 전체 조합원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현금 청산을 세게 받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부담금은 올라가죠. 그죠? 자, 그럼 반대로 할게요. 공시지가를
이제 공시지가 기반 감정평가를 해요. 그럼 누구한테 좋아요? 공사 금액이 낮아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재산권 행사는 낮아지면은 분양가는 갭이 생기죠. 그 갭을 뭘로 충당해요? 자기 분담금으로 충당을 하죠. 그럼 그 갭이 늘어나겠죠. 그럼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쭉 자료를 받아보면 아 여기는 누구한테 좋겠다. 이거는 참 잘 된 공사다. 아 여기 조합법인이 똑똑하네. 여기는 야 조합법인이 똑똑하겠다 보다 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결론을 내면 어쨌든 세 군데에서 감정평가 오면은 여러분들 누구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 시공사를 위한, 그러니까 시공을 위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까? 누굴 위해서 해야 돼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감정평가 낫죠. 여러모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런 걸 참고하셔야 되니까 감정평가 할 때 여러분은 관심 가지셔야 돼요? 안 가지셔야 돼요? 가지셔야겠죠. 네. 근데 사실은 이 감정평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라고 이렇게 딱 특정 줘서 이거 좋다 나쁘다 하기 좀 애매한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이 정도 수준은 최소한 알고 계셔야 누구한테 좋은지를 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보면요 유형이나 무형 그러니까 뭐 용어는 간단하죠. 유형은 이제 눈에 딱 보이는 거 실물이 있는 거 무형은 실물이 없는 거 실물이 없는 건 뭐죠? 쉽게 말하면 상가가 많다. 그러면 상가에는 건물은 뭡니까? 건물은 유형이죠. 예, 상가를 보면은 상가 시설은 유형이에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네? 영업은 뭡니까? 무형 개념으로 잡히기도 하죠. 그리고 땅값은 거기 권리금 바닥금 주고 간 거는 곧 별도죠.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화폐로 표시하는 이제 전문가의 의견, 이제 감정평가 법인에서 많이 하고요.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관심 갖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용어 또 어렵게 나오는데 종전자산 감정평가가 있고 종후자산 평가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볼게요. 저희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 종전자산 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고 그 다음에 종후자산은 분양신청 기준 만료로 돼 있는데 이거 용어 다 어렵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에 하는 감정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 다 준공이 돼서 이제 준공이 되는 시점 예를 들어서 제가 바라보는 거는 저는 사실은 입주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입주 시점에서 형성되는 시세가 저는 종후자산 평가로 저는 표현을 해요. 사업성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용어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사업성을 평가할 때는 사실 사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감정평가하는 원래 감정평가사분들이 하는 그런 감정평가 금액이고 사업성을 평가하는 사람은 분양 다 끝나고 입주하는 시점에서 형성되는 실물 시세가 저는 종후자산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보고서를 쓸 때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게 설령 내가 뭐 감정평가 잘 받든 덜 받든 간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게 뭐예요? 요즘에 아파트 지면 3, 4년 만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딱 착공 들어가는 큰 문제만 없다면 민원 넣고 그런 거 없으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몇 년 뒤를 보셔야 돼요. 입주하는 시점 4년이나 5년 뒤에 내가 입주하는 시점에서의 부동산 시세를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런 거를 사실 보셔야 되고 사업성 분석할 때는 사실 그런 형태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서울사무소가 이제 서울역 앞에 있기 때문에 건축사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후자산 평가할 때는 마찬가지 입주하는 시점에서 본다. 그리고 뭐 중랑구청 같은 경우 이번에 사업성평가위원이어서 제가 자료가 왔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이걸로 평가 자체가 안 돼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걸로 무슨 평가를 하라고 하냐. 그래서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할 때는 물론 이제 그 서류상으로는 이제 분양신청 기점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계산해야 될 거는 종우자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피부로 와닿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입주하는 시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가 내가 조합원으로서 있는 게 맞냐, 아니면은 뭐 현금 청산하고 나가서 차라리 그 제출해야 다른 데를 들어가는 게 맞냐, 그렇게 하는 건데 요즘에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이게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근데 대략적인 이제 그 방향성은 이제 읽어 나가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 및 감정평가의 필요성은요, 뭐 당연하죠. 감정평가를 해봐야 나의 자산 가치를 아는 거잖아요. 감정평가 왜 합니까? 자산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네. 자산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용 다 필요 없어요. 자산 가치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산 가치 평가해서 공사를 했을 때 여기에 어차피 공사비가 다 들어가고 그래야지 분양가도 어느 정도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거창하죠. 부동산 소유에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표시하는 것. 네, 뭐 근데 어쨌든 이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발생 요인은 유용성과 희소성과 그러니까 수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 종류는 정상, 적정, 한정, 특정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네, 감정평가에서 필요성 뭐라고요? 감정평가 왜 한다고요? 여기에 자연적, 인문적 특성, 일몰일가, 법칙, 미적용,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 뭐라고요? 현재의 나의 자산을,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추후에 내가 투자가 가능한지, 여러분들의 피부로 하는 거, 내가 여기에 투자가 가능한지, 내가 여기 사는 거에 맞는지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하고 감정평가의 필요성인데요. 평가의 이제 목적이 어디다 두느냐, 여러 가지 감정평가의 요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일단 정비사업 지역 안에 계신 분들을 가정하면 이제 내 자산에 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에서 지방이전 사업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공공기관이 보통 수도권 지역에 본인들의 자산,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의 건축물, 본인들의 집이죠. 그거를 이제 보통 많이 매각을 합니다. 매각할 때도 감정평가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에요. 매각금의 대금이 높아야지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기관도 가장 최근에 여의도 앞에 있는 이제 모 기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합니다. 거기도 자문을 했었는데, 자문하는 것도 물론 이제 그 감정평가사님도 알아서 잘 하세요. 법인은 잘 하는데 기준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해 가세요? 우리가 애누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향이. 그러면 하다못해 전통시장, 대형마트는 그렇진 않지만 전통시장 가면은 10,000원짜리를 9,000원에 살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올라갈 일은 없지만 파는 사람이 또 11,000원에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정평가도 그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준은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제가 어떤 자문의 기준을 주느냐. 왜냐면 평가 자문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하기 전에 저희가 의견을 줘요. 왜냐면 제가 저희 검색해보시면 행정사기 때문에 부동산 사실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법무법인에서 여러 가지 분쟁 터지면 부동산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조사서는 당연히 공시지가 기반으로 가지만 사실조사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집가, 땅값, 아니면 경쟁성에 대해서도 정량적인 평가는 감정평가 금액과 인근 유사 지역의 그 실물 거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정성적인 평가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가 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다, 더 낮아질 수 있다. 물론 좀 쉽게 설명하는 거지만 그런 내용을 담으면 그 내용을 이제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최근에 자문했던 거는 큰 차이는 없었는데 원래대로 했으면은 한 2-30억 덜 받을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그런 초기 자문 사실조사에서 의견을 주면서 3-40억 더 받는 그런 형태도 있었거든요.
가장 최근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감정평가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감정평가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원가 방식이 있고요. 이제 비교 방식이 있고 이제 수익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은 이제 원가법, 네, 그다음에 적산법. 그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예, 거래 사례 비교, 네, 임대 사례 비교. 수익 방식은 이제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상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복합 상가, 그러니까 주상복합도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좀 약간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그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예, 좀 어느 방식의 가중을 두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비사업과 감정평가의 이해. 감정평가와 관리처분 계획인데요. 이제 관리처분 계획은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그러니까 조합은 소유의 토지입니다. 조합은 소유의 토지고 건축물을 확정하고 나서 향후에 분양 예정되지만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이제 배분하는 이제 기준을 마련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종전자산가액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수요까지 고려해서 이제 비례율이라는 게 적용돼서 내가 이제 뭐 자기 분담금을 낼 때 약간 조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기존의 예전의 방식의 뭐 10년 이상 전에 어떤 뭐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런 형태로 간다면 1+1도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전자산가는 이제 건축 비용하고 기타 부대 비용, 정비 소요 비용 등이 이제 결정 요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종후자산가는 신축 아파트 조합원의 이제 분양 금액으로 이제 부담금을 산정하는 건데, 이제 분양 금액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제 공사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금액이 사실 더 올랐는데 불과 제가 한 두세 달 전만 얘기할 때도 시공서열 30위에서 40위권이 거의 이제 한 근천만 원까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는 불과 작년 초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작년 초인가? 작년 하반기인가 올해 초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한 58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2배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자료를 받았는데 3, 40위권 정도 돼요. 그 안에 있는 뭐 시공사인데 거의 1,0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비용 분담인데 이제 조합원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에서 조합원 권리가액을 뺀 나머지 차액을 분담금으로 내게 돼 있죠. 그래서 조합원 권리가액은 이제 종전자산가의 감정평가액하고 이제 비례율이 계산되고요. 비례율은 또 이제 총 수익액에서 총 지출을 하고 감정평가한 총액을 나눠주면 그러니까 총 수익하고 총 지출. 그러니까 분양하면 이제 조합원 분양이 있고 일반 분양이 있잖아요. 그 총 수익, 그다음에 공사비 다 나간 거, 어쨌든 뭐 홍보비 뭐 다 포함해서 총 지출을 빼고 종전 자산가, 여러분들 전체를 감정평가했을 때 그 금액이 나오면 비례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비례율이 높을수록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죠. 그죠? 비례율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바닥 금액으로 형성이 되는 건데 당연히 강남 영등포보다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강남이 비례율이 어때요? 좋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총 수익액은 이제 조합원의 분양 수익과 일반 분양 수익, 뭐 기타 수익이 있습니다. 지출액은 건축 공사비와 이제 재경비, 재사업 경비라고 하는데 일반 운영 경비성을 다 포함하면은 이제 지출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분담금 상정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오픈돼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가 됩니다. 조합원분들한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비용 안 찍으셔도 돼요. 이거 어차피 다 올려놓을 거라서. 네, 올려놓을 거라서 안 찍으셔도 돼요. 그리고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데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보시려고. 네. 일단은 조합원 A가 종전자산가액이 이제 2억이고요. 분양가가 5억 5천입니다. 총 수익이 300억이고 사업비가 200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전자산가가 이제 100억이죠. 그럼 비례율이 100%죠. 그쵸? 100%면 뭐예요? 그냥 좀 저속하게 말하면 또이또이 된 거죠? 그쵸? 그러면은 차익대로 내면 돼요.
맞죠? 100%니까 1이잖아요. 비례율이 1이라고요. 그럼 곱하기 1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차액이 여기 보시면은 되게 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5.5억이 이제 분양가인데 내 자산은 2억이에요. 그럼 3.5억이니까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라 3.5억이 마이너스니까 3.5억을 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비례율이 높다는 건 뭐예요? 이 금액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낼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비례율이 높다는 거는 이게 올라가는 거죠. 비례율은 높은 건 이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 금액이 줄어들 건 이건 고정비잖아요. 그럼 비례율이 그러니까 여기 100%인데 150% 돼요. 1.5 곱하기 1.5 3억이 되면 이거 2.5억이잖아요. 이해 가시죠? 0.8이면 줄어드니까 더 내야 되는 거고 이런 개념이에요. 산수입니다, 산수. 예, 정비사업과 감정평가의 이해인데 사실은 이게 절차적인 부분이라서 뭐 사실 크게 이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냥 한번 절차적인 부분 보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하면 조합 설립 동의를 위해서 이제 추정 분담금이 산정이 되는 거고 조합이 설립되고요. 총회를 거쳐서 조합이 설립되면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게 되는데 정비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일자 기준으로 조합원의 정전사업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조합원의 분양 신청과 관리 처분 총회를 하게 되면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조합원의 종후자산 평가를 관리 처분을 통해 분담금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에서 분양 신청 이후에 이제 관리 처분 계획에 의해서 현금 청산 대상자가 이제 구분이 되고, 예, 현금 청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입주자 모집 승인이 일반 분양이 되면 이제 준공하게 되면 되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현금 청산자가 많으면 여러분한테 도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현금 청산자가 많으면 안 되죠. 안 돼요? 왜냐면 사업비가 많이 지출해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일반 분양으로 전환됩니다. 그건 모르죠. 그건 하나님. 근데 현금 청산자가 우리가 점점 감정평가가 높으면 현금 청산자가 많을 수 있잖아요. 현금 청산자가 이제 많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사업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현금 청산자가 많다는 얘기는 두 가지 종류거든요. 여기가 사업성이 없든지. 두 번째는 나중에 분양할 비용이 없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분양 세대가 더. 근데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분양 세대가 늘어나는 건 맞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그 이익하고 차익을 계산해서 어느 쪽이 좋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분석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예전에 좀 명확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사업장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도 오히려 더 나은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요즘에는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도 사실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4년, 5년 후에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분양이 될지 잘 될지 미분양이 될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실 미분양 수요가 많죠. 그러니까 분양 됐다고 하지만 사실 미분양 수요가 더 많습니다. 현실적인 겁니다. 그건 우리 재산이 다 나가. 어쨌든 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정비사업의 감정평가 종류 근거 및 기준 시점인데요. 그 정비사업의 감정평가는 이제 보상감정평가, 곡경유지 처분 감정평가, 부가세 절세 감정평가, 택지 감정평가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세부적인 것까지는 몰라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지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의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업시행 계획을 준비하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거고요. 매도 청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미동이자들 이제 그렇게 되면 매도 청구 소송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법원에서 이제 제시한 날 매도 청구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날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위한 이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 그리고 사업시행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인가 고시일의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종후자산 평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 신청 기점 만료일 기준이고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인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렇게 평가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장기적인 걸 보고 하셔야 돼요. 입주되는 시점에 대해서 그 실물 시세를 보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향후, 그러니까 미래 자산인 거잖아요. 사실 그걸 봐줘야 되는데 이것만 이대로만 가면은 사실
좀 민감해서 애매해서 이거 사업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업성 분석을 할 때는 좀 이 기준보다는 입주하는 시점의 실거래, 그러니까 인근 실거래 기준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정확한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분담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분담금 낸 금액보다 더 이제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뭐 준비위원회 하고 뭐 추진위원회 하면서 막 하시다 보면은 뭐 5년 이상 나와요. 그럼 저희 보통 평균 기준으로 9년 정도 보면 9년 정도의 내 자산가액의 이자율을 계산해서 그 금액보다 이상으로 나와야지 여러분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5억 5천인데 3억 5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억 5천짜리 집이 없죠. 현실적으로. 지금 뭐 최소한 10억 이상 나올 건데 10억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내가 이제 5억을 갖고 있으면은 5억을 내는 거잖아요. 그쵸? 5억을 얼마 동안 예치하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5년 예치한 거예요. 그죠? 그걸로 이제 계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금액보다 더 나와야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아파트,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나갔어. 그럼 여러분들 강제 이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더 좋은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내가 잠깐 거처를 옮기는 거지만 그럼 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실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내 수익률이 이 정도 선 이상 나와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분양이 10억 했지만 이것저것 이자율하고 다 계산해 보니까 한 13억 5천 정도 나왔네. 그러면 13억 5천에 그때 시세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 감정평가일은 청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이렇게 되고요. 감정평가 업체 선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이 있는데요. 정비 기반 시설 감정평가는 평가업체 수가 2인 이상, 선정 주체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종전자산, 종후, 국공유지, 이거는 구청, 그리고 이제 협의 감정평가는 이제 2인 이상, 통상 3인인데 조합 피수용자, 이제 시도, 협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재건축은 이제 정비 기반 시설 감정평가 2인 이상 조합, 그 다음에 종전 종후 조합 구청, 현금 청산은 이제 구청, 그리고 매도 청구는 감정평가는 이제 법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감정평가 업체 선정인데요. 조합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이제 총회 의결을 거쳐서 당연히 이제 조합원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 조합원의 또 과반수죠. 그러니까 조합원이 100명이면은 과반수 이상 어떻게 해요? 출석하고 그럼 50명이 출석하고 50명 이상, 저 51명이 출석을 하고 51명 중에 몇 명 또 26명 이상이 과반수 찬성에 의결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야 돼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하고 서면 의결해서 보내버리면 잘해주면 그 서면 그러니까 대리자가 위임자가 잘하면 상관없는데 위임자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감정평가상은 너무 시장이나 분수가 보기 오는 겁니까? 조합은 상관 안 합니다. 여기 앞에 네. 아니 위에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시설 감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죄송하지만 출석 과반수라고 돼 있잖아요. 네. 서명과 결의서까지 포함해서 과반수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거기 직접 참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서면 결의 포함인데 요즘에는 이제 직접 참석을 더 권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면으로 다 해버리니까 이게 특히 이제 관심도가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막 시간을 내서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르신 비율이 높은 지역, 특히 이제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날 뭘 알아? 뭐 알아서 해야 하고 아니면 뭐 최근에 뭐 문자 저한테도 막 오는데 그 OS 요원들 돌려가지고 가서 받아오죠. 누구 대리해서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받아오면 불법이고요. 우체국통에 아까 집어넣어야 됩니다. OS 요원도 받아올 수 없어요. 이해하는 못해요. 네, 그렇게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정보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OS 받아온 무조건 불법이에요. 네, 불법이에요. 근데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신고하면은요, 그 OS 요원은, OS 그 회사는요, 못해요. 네, 들으셨죠?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걸 정확히 좀
저희는 6월 달에 총회 때 뽑았거든요. 그리고 저거 근데 요즘에는 서명계수 내고 출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가반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어떻게 되냐면 잠시만요. 예, 지방방송 좀 꺼주세요. 예, 지방방송 제발 좀 꺼주시고요. 요즘에는 절차적 하자는 없어요. 예전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무조건 지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는 순간 지금 그렇게 바보는 아니어서 절차적 하자 지키기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불과 작년까지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전에도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비대위 쪽 자문을 했었거든요. 예, 절차적 하자 없어요. 요즘에 절차적 하자 내는 경우는 정말 안 해본 정비 사업체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요즘엔 절차적 하자는 거의 없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일단은 그렇고요. 어디까지 했냐? 예, 종전 자산 평가액은 뭐 다른 내용은 크게 보시는 것보다도 그냥 사업 시행 계획인가 고시 있는 날 기준으로 이제 한 감정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 자산가 감정 평가 이제 일반적인 기준은요. 적으시네. 기준 시점 현재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당연히 뭐 객관적인 현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평가 대상 물건의 유형, 위치, 규모 등에 따라서 이제 균형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도 감정평가사분들이 그렇게 막 하지는 않아요. 잘 하세요. 잘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정량적인 기준도 있지만 정성적인 기준의 일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하냐.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다가 어떻게 해석하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좀 친하고 잘 해주면 해주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하면 안 해줘도 되는 재량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법률은 당연히 뭐 형벌 중심으로 가는 거지만 이 아래에서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그 실무에서 이제 행정행위가 일어날 때는 행정행위는 무조건 형벌이 아니라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현된 적정 개발 이익 반영해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프리미엄 호가는 뭐 포함하진 않다. 그런 내용이고요. 최근에 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 얼마에 팔렸는데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전자산 평가 같은 경우에는 현황 객관적인 기준 뭐 평가가 있는데 토지 지상의 건축물 등이 없는 이제 나지를 이제 상정화해서 평가하는 것. 그래서 건물로 인해서 이제 토지가 감가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토지를 이제 감액 평가하면 안 되게 돼 있고요. 구체적인 이제 토지 평가는 이제 비교표 준지를 선정해서 비교하는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공시지가와 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 그러나 이제 해당 정비지역 안에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 밖에 표준지도 선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정비사업을 준비할 예정이라면 사실 감정평가 이쪽 업무를 전담하는 감정평가사님한테 자문을 받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줬을 때 감정평가사 분이 감정평가서를 주면 저희가 보고서 혹시 이게 누락된 거 없는지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그렇게 물어보는 역으로 가는 형태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실제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돈 쓰는 거 좀 아까워하지 마시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감정평가사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한 군데만 받으면 또 안 돼요. 한 두세 군데 이렇게 실적 있는 데를 좀 요청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초청해서 받아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래야지 가장 정확해요. 저희도 이 보이는 거 기준으로만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의 이제 도로평가 기준은 이제 사도법상 사도부지 그리고 사실상의 사도부지 그 외 도로부지 이렇게 세 종류로 감정평가 종전자산가의 감정평가에 의한 도로가 종류가 구성이 되고요. 그 중에 인근 토지에 대한 이제 평가 금액의 3분의 1 내로 평가를 해야지만 재건축 구역에서 도로 이제 매도 청구 소송처럼 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최근 이제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서 단순히 3분의 1 내로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자세한 얘기를 실사례로 들어주면 좋은데 뭐 아무래도 이제 저희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그 구분 건축물의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구분 소유자나 뭐 등기상의
상황이라든가 독립적인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이 이제 구분 건물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해서 이제 평가하는 게 이제 원칙이긴 하지만 이게 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대지권하고 건물을 일체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층별, 위치별, 요인향별, 단지 규모 등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게 100% 적용된다고 보기는 사실적으로 어려워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이상은 현실 좀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구분 건축물하고 단독주택 등이 혼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한 부분에서 편파적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주택 유형별로 적정한 가격 균형에 특히 이제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100% 지분권을 갖고 있게 되면 상관없는데 이제 뭐 빌라나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으로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 편파적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 조금 평가할 때 그런 이제 지분율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좀 뭐 투자를 특히 이제 이제 구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한때 막 그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 바람이 불어서 이제 뭐 유튜브에서는 살 거면 빌라를 사라라고 했는데 그게 100% 맞지 않습니다. 마치 맞는 것처럼 나왔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 다 계산해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종우자산 감정평가 개념하고 이제 평가 대상인데 재개발 정비 사업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등을 이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주되는 시점에서의 평가 금액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평가 대상은 이제 정비구역 내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이고요. 아파트 상가 등 이제 평가 대상을 하고 있는데 평가할 경우에는 인근 지역이나 동일 수급권 안에 유사 지역에 있는 유사 물건의 이제 분양 사례인데요. 거래 사례나 평가 선례 및 수요 등과 해당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를 원가를 고려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지역의 사거리에 마주대고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지역은 시공서열 한 42건에서 시공을 했고 똑같은 세대. B라는 지역은 소위 말해서 평가 순위 10위권 안에서 했어요. 그럼 어디가 더 비싸겠어요? 12권. 당연한 거죠. 네,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그 갭이 얼마큼 되냐. 당연히 근데 반대로 보면은 12건을 샀을 때는 분양가액이 더 높겠죠. 네, 당연하잖아요. 12건 안에서 좀 당연히 분양가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42건에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종우자산이라는 개념, 제가 말하는 종우자산은 실질적으로 이제 입주가 돼서 거래되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실물 거래 비용, 부동산 거래가가 여러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체류비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냐 그런 것들을 좀 사실 볼 필요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사실 사업성 분석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 이제 입주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들어가라고요? 공사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이자 그리고 입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들어간 그 부대 비용 있잖아요. 부대 비용을 여러분들의 원가라고 생각하시고 계산해 보시기 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여기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이제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영역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이자 비율과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사 경비도 있을 거고 뭐 부득이하게 물건을 사야 될 수도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또 이사 가서 또 뭐 임대 받으실 수도 있고 요런 것만 계산해 봤을 때 그거를 이제 플러스 알파 해 놓고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봤을 때 그 차익이 여러분들의 미래 자산의 증액가가 될 수 있고 뭐 증액되거나 감소할 수 있고 증감가로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빨라요. 평가 방법은요. 예, 여기 뭐 도정법에 나와 있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제 평가를 하고 공사비 등 이제 정비 사업 비용은 가산 보조금은 이제 공제를 하게 돼 있고요. 건축물의 가격 평가 시에는 층별, 위치별, 가중치 3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죠. 건축물 같은 경우는 층별하고 위치에 따라서 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렇죠? 같은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로얄동 여러분 뭐 로얄층이 있잖아요. 그죠? 로얄층이 있고 로얄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종우자산 평가에게 평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정평가 이제 효용지수인데요. 여기서 이제 일조권하고 조망권하고 소음, 프라이버시 등을 많이 하는데, 지금 사실 일조권, 조망권, 소음, 프라이버시가 큰 의미보다는 사실 위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위치가. 위치로 거의 뭐 대부분 실질적으로 이제 평가할 때는 위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위치가 좋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조권, 조망권, 소음, 프라이버시가 있다는 데, 소음만 따지면 또 너무 사거리 쪽으로 만약에 교통적 쪽으로 가면 소음에는 좀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도 위치가 제일 좋다. 근데 그 위치에 선택하는 기준은 일조권, 조망권도 있지만 그래도 교통적으로 내가 움직이기 유용한 쪽이 훨씬 더 평가받기 좋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일조권, 조망권, 소음권,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이건 예전에 사실 수도권은 의미가 없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밀집 지역이어가지고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 그냥 아파트 안에만 묻히지만 않으면 돼요. 가급적이면 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아파트가 쭉 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동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네. 나중에 이것저것 고려했을 때 이해 가시죠? 가운데 동만 안 들어가면 돼요. 이게 끝으로 이렇게 가급적이면 도로 내가 내가 편한 곳이 더 나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 부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입구 가까운. 네. 그러니까 내가 용이하면은 훨씬 나은 지역이라고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빨라요. 예전에는 막 위치도 보고 저희 어머님만 하더라도 아파트에 너무 입구도 안 되고 한 블록 지나서 몇 층에 이걸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저도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엄마가 이동하기 편하면 그 자리가 최고야. 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게 맞습니다. 세대별 효용지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환경 영향 효용지수, 주택형별로 효용지수, 타입별 효용지수, 층별 효용지수, 향별 효용지수, 위치별 효용지수, 기타 효용지수인데 우리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그 주택형별 효용지수가 그러니까 타입별 효용지수가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을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가운데 거실이 있고, 양쪽에 방이 있고, 거실하고 연결된 이렇게 부엌이 있고, 또 방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어떤 쪽이에요? 길어서 이렇게 약간 니은이나 기역자 쪽을 되게 지향을 하시죠. 그만큼 이제 프라이버시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이제 독립된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쭉 연결돼가지고 좀 약간 안방하고도 좀 멀어야 되고, 이런 것들 좀,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정사각형이 제일 좋긴 해요. 종우자산 평가할 때 검토사항 및, 절차인데요. 빨리 얘기했네. 여기서 보시면은, 아래 1번, 2번, 3번, 4번, 앞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과 설계 개요, 건축 도면 등 분석해서 3D 모델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망, 일조, 소음, 프라이버시나 주거 환경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층별 효용지수 산정, 인근 유사 사례 가격 재료를 분석해서 세대별로 효용지수 산정하고 종우자산 평가를 하는데, 이건 사실 그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시공사가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는 어쨌든 본인들도 이것저것 고려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짓지는 않아요. 막 짓지는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컨셉이 거의 정해져 있어서 경사도도 고려하고 일조 건도 고려해서 보통 이렇게 테라스의 방향을 예전처럼 무조건 남향이어야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요즘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짓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 조건 및 이제 기준인데요. 이건 1번은 그렇게 평가 내 대상물의 유형, 위치, 규모에 따라서 이제 평가액의 이제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요. 인근 지역이나 동일 수급권 안에 유사 지역에 있는 이제 유사 물건의 이제 분양 사례가 앞에 했던 내용입니다. 거래 사례, 평가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업비를 이제 원가를 고려해서 이제 판단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합원의 분양 신청입니다. 조합원의 이제 분양 신청, 분양을 받을 건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돼 있고요. 분양 신청 기간 내에서 이제 미신청 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고 현금 청산 대상자로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양 신청을 내용을 토대로 수립하되 이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결과에 따른다라고 하는 건데 다른 내용보다도
미신청하면 조합은 자격 상실한다. 이렇게 하고 현금 청산 대상자다.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분양 신청 절차는요. 사업 시행 인가, 종전자산 감정 평가, 그리고 뭐 대략적인 분담금 분양 통지 공고, 분양 신청, 사전 협의체 회의, 관리 처분, 그다음에 권리가행 분담금 통지하고 뭐 관리 처분 총일하고 인가 신청하고 뭐 검토 및 인가, 조합원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그냥 뭐 절차적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제가 늘상 뭐 매번 강의 때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 시공사 뭐 자주 오신 분들 얼굴에 눈이 몇 번 익으셔가지고 제가 늘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 있죠. 시공사 선정 잘해라. 시공사 선정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 많이 제시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하다못해 프라이팬은 뭐 벽걸이 TV를 준다라는가 뭐 붙박이를 준다는가 그거 다 뭐라고요? 여러분 돈으로 사시는 거예요. 공사비에 다 녹여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답답하냐면 그거를 아직도 어르신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실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했을 때는 사실 A라는 회사가 뭐 그렇다고 저희가 회사한테 돈을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셔서 저희가 자문을 했었는데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A라는 회사가 돼야 돼요. 이것저것 고려했을 때 나중에 저는 이제 종후자산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또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자식 주려고 하거나 나중에 노후 때문에 갖고 계신 건데 A라는 회사가 됐는데 B라는 회사가 됐어요. 왜 됐는지 아세요? 그 스마트 TV 주고 뭐 붙박이장 주고 뭐예요? 그거 요즘에 뭐 이렇게 냉장고 딱 예쁘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빌트인 시설이 많다고 해서 그 선정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그 비용이 다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분양가가 지방인데 그 분양 서울하고는 완전 갭이 달라요. 지방에서 분양가가 1,9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1,900만 원 계약했어요. 지방에서입니다.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내가 뭐 했나 싶은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분양 신청이고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딱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시공사 선정 잘해라. 아까 고려한 것처럼 시공사 선정 제발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개발 사업은 예, 계속해서 하면은 네, 그 종전 건축물 주택 소유자 그리고 예, 당연히 조합원이겠죠. 권리가액이 이제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 추산액 이상자, 그리고 사업 시행 방식 전환에 사업 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그리고 뭐 도시 그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사항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을 받은 자 이렇게 합니다. 조합원은 이제 전원의 이제 동의를 받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여기 보면 이제 기존 부대시설, 복리시설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 때문에 하는 정관으로 정하는 이제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여기 하나하나 이제 다 나오는데 새로 건설한 이제 부대시설, 복리시설 중에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시간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여러 명의 이제 분양 신청 사례인데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한 명의 분양 재성자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권리 산정 기준 기준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이제 전환한 경우, 그러나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 중 한 세대에 속하는 경우, 1주택과 그 토지부 부속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새로 건축하거나 그러니까 권리 산정 기준인 후에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으로 이제 바꾸는 경우,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일명의 쪼개기죠. 이런 게 쪼개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한 명의 분양 대상자로 처리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뭐 기본적인 이제 요즘에 분위기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일부터 30일 또는 60일 이내로 해야 되고요.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0일 범위 안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한데 사실은 뭐 이런 분양 신청 기간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지 않을 게 시공사가 알아서 잘 연락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분양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 연락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서울시 조례를 좀 볼까요? 여기 권리가액에 해당되는 이제 분양 주택가액에 이제 주택을 분양한다거나 동일 규모의 이제 주택 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 동일하는 경우에 이제 공개 추첨에 따르고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 규모별로 해서 이제 공개 추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뭐 로얄동 로얄층 가고 싶죠. 거기가 제일 좋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공개 추천 방식을 채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2주택은 뭐 요즘에는 뭐 2주택을 한 지역에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2주택이 될까봐 자녀한테 양도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고. 미분양 신청자의 이제 조치는 이제 분양 미신청자, 그리고 분양 신청 철회자, 투기과열 지역 내 타 정비구역에서도 또 분양을 받은 자가 세대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 포함되고, 관리처분 계획 대상으로 이제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이제 조치 내용은 90일 이내에 이제 손실보상을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시행과 분양 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제 협의 시작이 되는 거고, 협의 미성립 시에 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개.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그냥 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뭐 막 이것저것 써 있는데 그냥 토지 보상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냥 보상한다. 안 되면 매도 청구 소송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인데요. 재개발 시에 이제 빌라 감정평가 금액은 빌라 가격 곱하기 1.3 하면 된다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 참고하면 대략 짐작 가능하다는데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여기 있을 때 여기 한번 내용 볼까요? 공동주택 가격은 1년에 한 번 지자체가 공표하는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게 돼 있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대략적인 감정평가 계산법은 말 그대로 대략적인 금액으로 해서 실제 액수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상이하다. 그러니까 빌라 감정평가 금액은 빌라 가격의 1.3배가 된다는 게 맞을까요? 지역마다 다 틀리죠. 네, 이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발췌한 게 아니라 실제 저희한테 문의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저 재개발 지역에 있던 지인들한테 물어보면은 1.5,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은 많이 주면 1.5, 상가는 200%, 뭐 그 다음에 빌라는 1.8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다. 대략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왜 줘요? 어떤 기준으로 줍니까? 그러니까 공시 가격에 공시 가격에 일정,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공시 가격이 평당 1,300만 원이라고 하면 거의 1.3배.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일종의 이제 그걸 비례율이라고 하는 건데, 비례율의 산정 기준은 뭐예요? 그래서 거기 그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시세를 다 뺄게요. 그냥 그때 당시 시세를 빼버리면은 이거죠. 아까 제가 바닥 면적이라고 했었죠. 바닥 면적을 얼마큼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명확해요. 물론 이제 똑같은 바닥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굳이 표현하면 강남하고 영등포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또 미세하게 좀 차이점은 있는데 그냥 그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한테 질문한 경우가 있어요. 아니 강남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냐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공시가 강남 공시가격이 따로 있고 영등포 공시가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등포 공시가격의 2.3 단독주택은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워낙 많이 이제 오시기도 했고 내용을 알고 계신데 우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여기 오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으신 분들이고, 근데 대부분 모르고, 대부분 몰라요. 한 8, 90%는 지금도 저희가 1센터 운영할 때 그거 있었어요. 역세권 한다고 하면서
업체에서 1+1 가능하다고 해서 오셨었어요. 신풍역에서 그 신길 5동 주민센터 교육할 때. 근데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1+1 해준다고 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1+1 된다고 그럼 내가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 질문은 실제적으로 들어오신 거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 증여를 위해서 감정평가를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정비사업을 위해 감정평가를 또 받게 되는데 정비사업 감정평가에 대한 개인적으로 받은 감정평가를 추가할 수 있나요? 그래서 조합 총회 의결 또는 시장 분수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 법인 등만이 가능하다. 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감정평가도 물론 기본적으로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 하지만 일부 뭐가 들어간다? 정상적인 평가가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죠. 저희가 초기에 감정평가를 내기 전에 먼저 사실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렇다라고 보고서를 주면 감정평가사 분께서 그걸 참고하겠죠. 네, 참고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미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자, 옆 동네는 평당 1,000만 원에 감정평가 되었는데 우리 집은 평당 500만 원이래요. 이거 완전 손해 아닌가요? 이의제기할 수 있을까요? 감정평가는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돼요? 조합원 간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옆 동네와 비교해서 손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뭐 당연하죠. 당연히 쉽게 설명드리면 역세권에 있는 게 훨씬 낫겠죠. 역세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를 들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통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자기 로얄동은 뭐라고요? 내가 이동하기 편한 지역이 로얄동이에요. 지금은 예전처럼 뭐 어디 뭐 안에 들어가 있고 조용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교통이 중심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당연히 금액은 오르겠죠. 멀어질수록 내려가겠죠. 자, 반대로 똑같은 여건인데 내가 주거시설 맞은편에 상업시설이 많아요. 그러면 내 주거시설 금액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이거 당연한 기본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굳이 표현해두면 강남과 영등포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냥 억지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 이의 신청을 하면 무조건 재산세가 감면될까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 기간은 언제일까요? 감정평가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세가 감면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의 신청 사유가 타당하고 객관적인 자료 입증이 충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거 무조건 자료 입증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평가사님하고 얘기하시는 게 가장 빠르긴 해요. 그리고 평가사님들도 보통 본인이 감정평가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고는 협회에다가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박준기라는 감정평가사는 평당 1,000만 원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2,000만 원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거 감정평가사 나중에 자격정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때 따로 얘기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물론 미세한 정성적인 평가 요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그게 모이면 큰 거죠. 네, 그리고 상가 주인인데 정비사업에 재상가가 포함되었습니다. 혹시 아파트 분양이 가능한가요? 자, 재개발은 새로 짓는 아파트 최소 분양가가 기존 상가 건립가액이 새로 짓는 아파트 최소 분양가보다 크면 감정평가액에다가 이제 비례율을 하고 같은 거고, 재건축은 새로 짓는 아파트 최소 분양가 곱하기 산정 비율이 건립 차익보다 이제 크면은 이제 상가 분양가에서 기존 소유 상가 가액을 하는 건데,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래 있어요.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조합이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 정관 기준을 따르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동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 지역 안에서도 상가에 편승할 때 우리도 같이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제 분야가 아무래도 사업성 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거든요. 대략적으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재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개발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종부자산가액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주식과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국룰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우상향이잖아요. 이거 이제 걸리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등락폭에 걸리면 문제겠지만 결국 우상향이에요. 최종적으로 뭐
물론 주식은 또 뭐 다른 변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전부적으로 우리가 우상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터를 잡고 있는 상가 지역에 대해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쨌든 공동주택 올라가게 되면은 기본적인 집가 상승률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죠? 이 건축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 뭐냐면 건축을 하더라도 공사가액을 올린단 말이에요. 왜 올려요? 나중에 팔 때 금액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설명 50억짜리 공사인데도 한 60억, 한 보통 관급으로 해서 1.2에서 1.3% 올리면 한 18억, 50억 공사면은 얼마죠? 15억 정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최대로. 왜 그래요? 나중에 팔 때. 공사 가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그건 나중 문제고 여기서 이제 재건축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여기 금액이 어떻게 돼요? 지가가 어떻게 돼요? 같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내가 바닥을 깔고 있는 상가 입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금액이 나한테 유리하냐? 그러면 이 상가 금액이 사실은 부동산 가액 같은 경우는 약간 추세에 따라서 가는데 상가 금액은 추세에 타서 더 얻는 게 상가잖아요. 그렇죠? 상가의 분양은 그러니까 주거지하고도 다르게 주거지는 그때 당시에 부동산 거래에 따라서 우상향이 되긴 하지만 추세라는 게 타고 있기 때문에 등락폭이 크지는 않아요. 물론 특별하게 뭐 이번 코로나처럼 두세 배 오르는 경우 제외하고서는 별반 차이인데 상가는 이 추세에 역타서 더 태울 수 있는 게 상가잖아요. 제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담이 들어오면은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인접 지역의 유사 상가의 지금 금액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자, 조합원 중에 아파트 분양권을 대신하여 상가 분양권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그러니까 조합원 중에 아파트 분양권을 대신하여 조합원의 입주권을 상가 분양권을 분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면 가능하단데, 뭐 항상 이거는 그냥 계산을 해봐야죠. 저는 일단은 수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좀 모호한 대답이긴 하는데 뭐 수익이 되면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A랑 B가 각각 주택과 토지를 공유 소유하고 있는 경우 A 또는 B가 합의 없이 분양 신청이 가능한지, 두 명 중 한 명만 분양 신청이 가능한지, 여기도 보면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안이 1인이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하는 1인이 이제 조합원 자격 및 분양 신청이 가능하고, 아울러 규정에 따른 이제 대표 조합원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는데, 최근에 약간 좀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 부모님의 집은 누구 소유예요? 부모님 거겠죠. 근데 이거 하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이 지분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본인이 조합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것저것 분쟁이 터지면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지분만 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분만 갖고는 안 되고 이제는 지분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 그걸 불과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모 가로 사업 때 자문을 했었어요. 거기에 아들이 주거자가 아니에요. 근데 지분을 10% 갖고서 조합장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이거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